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정치학자인 라종일 석좌 교수님을 모시고 시대를 관통한 삶의 이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성찰의 기록인 저서 중 몇 권을 추려서 시대와 연관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은 교수님의 저서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있었지만 이 옆에 있는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저서가 있으신데 그중에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이 중에서 한국의 발견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국 역사에 대한 실증적 자료에 기반해서 객관적이면서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내용을 풀어주셨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영국 대사를 할 때에 저 모교인 케임브리지 대학에 한국학을 시작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일본 연구하고 중국 연구는 있었는데 한국 연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이 지역의 문화 문명에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걸 놓치고 있는 것도 참 유감이어서 좀 여러 가지로 애를 써서 한국학을 만들고 한국학 강좌도 하나 열어놨어요. 근데 그때 첫 강좌를 제가 했는데 그때 제목이 세계의 발견이었어요. 왜 세계의 발견이냐 하면 한국이 어떻게 가지고 세계 안에서 자기의 위상하고 자기의 역할을 발견하게 됐나 이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방을 하고 분단이 된 이후에 전란을 치르고 하면서도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국가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위상하고 역할을 확보했나 하는 게 아주 반응이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출판을 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출판을 했고 그 책을 쓰면서 생각이 한국이 세계를 발견하는 과정을 썼는데 그다음에 한국이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한번 쓰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못 썼어요. 그건 세계를 발견하기보다 자기를 발견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작가 두 분이 그걸 강력하게 권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꼭 쓰시자고. 그래서 자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준비도 안 되고 자신이 없고 너무 과제가 커서 쓰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자기네들하고 대화를 허용을 해주시면 자기네들이 묻고 대답을 하고 하는 식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면 그걸 자기네들이 정리해서 출판을 하는 식으로 해보자고 그래요. 근데 또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셔서 그렇게 해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담한 결과를 출판으로 이어진 게 한국의 발견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한국의 독창적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 그 모습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드신 거네요. 그 문제도 있지만 한국이 자기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 제가 어떻게 일제 말에 태어나 가지고 일제 말 시간하고 한국 현대사의 격동적인 그런 어려운 시기를 체험하면서 자라고 참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봤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쓴 겁니다. 이제 다음 책을 좀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이라는 책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좀 많이 불행했다 이런 건 기사로도 좀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생각해보면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떠나면서 임기를 다 안 마치고 그러고 떠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떠나면서 갑자기 떠나야 하니까 좀 친하던 사람들 저녁을 빨리 대접을 하면서 돌아가서 이제 저걸 하겠다고 아마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게 될 것 같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말려요. 친한 친구가 거기 안 가는 게 낫지 않냐. 대통령들 보면 되게 다 참 불행하더라. 근데 거기
너처럼 그 착한 사람이 그런데 끼었다가 같이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대사하다가 안 돼, 저 끝나면은 그 교수라도 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속으로 좀 복잡했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대통령하고 같이 일한다면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친구가 걱정해줘야 하는 일이 된다니 참 마음이 안 돼서, 뭐, 현장은 이렇게 수습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불행했다. 이승만 첫 대통령은 망명 가서 돌아가시고, 두 번째 암살당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감옥소를 가고, 김영삼, 김대중. 네. 본인들은 안 갔지만, 아들들이 갔다고. 근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 되면 아들도 안 갈 거다, 아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망명을 가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감옥소 가는 건 아니고, 본인보다 그래도 아들이 가니까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들도 안 갈.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은 아들들도 안 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패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또 자살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대통령은 또 나중에 감옥을 가고, 그거 보고는 아이고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안 됐다 하고 생각만 하고 지낼 수는 없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네. 그래가지고 쓴 게 여럿이 같이 썼죠. 주제는 제가 정하고 뭐 리드 같은 거를 한 거는 제가 했지만 네. 원고는 제가 썼어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그렇게 불행한 대통령들이 안 나오는 그래야 하는데 네. 대통령이 은퇴하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아주 평범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못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과연 문제가 뭘까요? 이게 제도 때문인가요? 네, 돈도 문제가 있고 예. 돈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 대통령직에 대한 생각이 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하는 이런 거는 상당히 선진적으로 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대통령을 하는 게 왕조를 개설하는 새로운 1000명을 받아서 왕조를 개설했다. 네. 이런 그 멘탈리티 같은 게 있나 봐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통령 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잘못 오도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직이라는 건 한정적인 거에 불과하고 국민이 수임을 받아서 하는 거지 1000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하늘이 시켜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 완전히 새 시대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그전 시대에 남아있는 문제, 그 다음 시대에 닥칠 문제, 그 사이에 이행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 하고 누가 겸손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새 천지를 여는 것 같은 그런 그 큰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건 다 나쁜 거고 자기 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 간격이 좀 비현실적인 이런 생각하고 현실하고의 간격이 대통령직을 한 사람이 늘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그러고 생각합니다. 자, 연관된 주제를 다룬 저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책은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것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걸 하고 있어요. 그건 참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고 예. 특히 현대 와서 21세기 들어와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요. 그러나 나는 인류의 희망이 있다면 이거예요. 그 옛날 세대들이 물러가고 빨리 죽고 그리고 빨리 죽으려는 말하면 그렇죠.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아주 큰 폐해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빨리 죽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문제를 갖고 새롭게 접근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나와야 해요. 그 다른 나라 보면 30대 총리도 많이 나오고 그쵸. 그 30대 최고 정치에서 최고의 정상에 이르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30대에서 어림도 없어요. 20대는 더구나 말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젊은 층이 20대
그때부터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30대는 그래도 30대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혹은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해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치가 고비용이에요. 비용이 너무 들어야 하는 거고 그거부터가 아주 후진적인 문제고 반면에 다른 문제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인 그런 일에 관심이 많고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정치가 잘 되지 않으면 개인적인 그 운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 책도 나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생각을 해야 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뭐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또 젊은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긴 했는데 사실 옛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많은 젊은 층이 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거의 없고 지금 그래도 그래요? 적어도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정치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예. 30대 중반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가 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 있을까요? 예, 긍정적인 영향이건 부정적인 영향이건 네. 중요한 거는요. 그 청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나이 많은 세대들보다 더 현명한 일이냐? 그건 딴 문제입니다. 딴 문제지만 자기네들이 책임직을 지고 자기네 운명을 개척하고 살아갈 현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참여하고 그 현실에 관여할 수 없다면 그게 그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소개한 책과는 좀 결이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숙청당한 북한 장성택의 정기, 장성택의 길, 예, 바로 예. 책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김정은 집권 후 장성택의 숙청을 예상을 하셨고 그대로 또 예,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좀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책 얘기를 여쭤보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거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은 특히 북한 전문가들은 장성택이 굉장히 권력이 강해지리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교과서적인 게 권력에 있어서 서열 2위라는 건 늘 불안한 지위예요. 그러니까 서열 1위는 2위를 늘 경계하게 돼요. 언제 자기 자리를 뺏을지 모르니까. 네. 또 하나는요, 장성택의 그 신분이 일종의 대릴사위예요. 그죠. 그 대릴사위라는 그런 개념이 서양에는 없어요. 단어도 없어요. 대릴사위라는 네. 단어가.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국 정도는 그게 있어요. 근데 농경사회에서 있는 저건데 보통 결혼하면 자기가 그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야 하잖아요. 근데 대리사위는 반대로 신랑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 집이 너무 잘 살고 신랑 집은 별로 형편이 나쁠 경우는 그걸 대릴사위로 하는데 대릴사위의 지위라는 건 또 늘 불안정해요. 가족의 일부도 아니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바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성택 경우 같은 게 말하자면 대릴사위 같은 겁니다. 근데 저 책이 나왔을 때 뉴욕타임스가 전면에 저걸 했어요. 보도를. 그러니까 서평이 아니라 뉴스로 보도를 했어요. 장성택에 대한 이런 그 책이 나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서 대릴사위라는 걸 잘 모르니까 뭐냐고 그래서 내가 막 설명을 했더니 그 외국 대사 한 분이 알았다고 그 사람하고 같구나. 삼성에 사위하던 이무재 씨하고 같구나 그러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문지방에 쓰면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자든지 뭐 문지방에 서 있든지 아니면 안 바뀌면 바뀌어야 하는데 대릴사위라는 건 양쪽을 걸치고 있고 대릴사위를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게 되는 경우에 장인이 죽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되게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경우가 유능하면 경계를 당해요. 네. 무능하면 깔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 교과서적으로 나는 이 사람은 얼마 못 간다.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 그때 그 얘기 들은 외국 기자 한 사람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너 당신 예언한 거 우리는 잘 안 믿었는데 일주일 오차로 맞췄다 그러고. 그런데 뭐 내가 확실히 알았겠습니까? 1년은 김정은이 강성택한테 의존을 하겠죠. 근데 1년 지난 다음에는 자꾸 이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2년 말에 돼서는 숙청당하리라 생각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걸 자기가 이렇게 위험한 처지라는 걸 본인들은 되게 몰라요. 그래서 좀 동정적으로 썼고 없애버렸거든요. 사람을 완전히 시신까지도 없애버렸어요. 대개는 이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시신을 없애거나 그러지는 봉건 시대라면 몰라도. 근데 북한은 저런 경우에 완전히 시신도 없어요. 분수법 갈아버리고 뭐 그러고 없애버려가지고. 이 책을 쓰시면서 이 책이 보니까 전기물 소설 한 중간쯤 해당되는 구성이라서 북한 권력 집단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자료 구하는 것도 어려우셨을 것 같고,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 장성택, 뭐 고민이라든지 그들의 정치적 고민 이런 걸 표현하거나 일단 글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뭐 어떤 저술이든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성택 일은 물론 장성택에 관해 쓰려면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제가 다행히 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그러고. 근데 전기를 쓴다는 거는 조각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 인용한 외국 작가 이야기인데 조각을 한다면 그 사람을 그대로 살려놓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해낼 수는 없고 작가가 보는 조각가가 보는 이미지를 거기다 넣는 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전기를 쓴다면 어떻게 완전히 그 사람을 똑같이 살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작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가 많이 거기 관련이 돼 있죠. 조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하고. 북한 권력 집단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가 있어서 자료 수집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자료는 제가 좀 이제 자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접근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소스나 북한 소스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성님 저서 중에 이런 분야가 있어? 라고 생각한 게 바로 동화입니다. 동화 낙동강 그리고 비빔밥 이야기 동화책을 펼치셨는데 동화가 굉장히 우리 교수님께 큰 의미가 있는 분야인 것 같거든요. 우선 현실을 인식한다는 게 이야기를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인식이 현실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다 파악한다는 거는 인식론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능력이나 안목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동화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재미난 이야기는 동화예요. 거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없거든요. 낙동강은 한국전쟁 때 겪은 이야기였고 한국전쟁 때 어떤 도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같이 살았어요, 한동안. 그래서 그분이 알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신선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도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선이 됩니다. 신선이 되면 죽지 않아요. 불멸에 저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거 영혼이 불멸하고 영생하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달라요. 자연의 일부가 돼요. 근데 가장 큰 조건이 실은 도사 되시는 분도 신선이 되려고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불합격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뭐냐면 마지막 단계에 신선이 되는 마지막 단계 바로 직전인데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걸 무시해야 하는데 뛰쳐나갔어요. 사람에 대한 동정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신선이 된 다음에 홍수가 져서 수많은 사람이 홍수 좀 떠나가도 신선을 보고 웃어요. 그걸 보고.
그건 자연의 일부예요. 사람이 홍수가 나는 것도 자연의 일부고 홍수가 나면 사람이 떠내려가서 죽는 것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게 신선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 사람에 대한 동정을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걸로 실패한 사람인데 네. 한국 전쟁이 그 성격 중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의 아주 농촌은 몇백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생태 그대로였어요. 제가 피난 가서 살았던 데는 수백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전쟁에 동원된 무기는 20세기 최신의 무기였어요. 제트기가 처음 이제 전투에 직접 대량으로 등장을 했죠. 예. 북한군이 사용했던 소련제 무기들도 최신의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살아온 마을이 엄청난 혼란이었고, 그죠. 이 도사님은 뭐든지 잘 알았어요. 뭐든지 다 알았어요. 의사도 되고, 점쟁이도 되고, 또 사람들한테 도의를 가리키는 이런 모든 게 합해져 있는 그런 스승이었는데 폭격을 한번 당하고는 완전히 그 신통력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완전히 세상이 자기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뭘 물어보면 도사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 이깁니까? 모른다. 묻지 마라 그러고는 그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예고를 하셨어요, 우리들한테. 앞으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까지 이름도 모를 나라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엄청나게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싸움을 벌린다. 그리고 이제까지 있던 난리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내가 아냐고.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고 제대로 마음이 되면 눈앞에 그런 게 보인다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특히 서울에는 있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달아나서 나한테로 돌아오면 내가 그 난리는 막지는 못하지만 니네 식구는 보호해 준다 그러고. 그래서 정말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낙동강에 이름도 모를 젊은이들이 와서 그래서 많이 죽고 그런 거 그 위령제를 지내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동화로 썼어요. 그 옛날 세계를 다시.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현실이라는 게 이야기 속에 있으면 현실에 있어요. 이 양반이 도깨비하고 싸운 일도 있고 귀신을 부른 일도 있고 축지법을 한 일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해요. 막 달리는 기차를 멈춘 일도 있었대요. 앞에 모퉁이를 돌면 애들이 기찻길에 놀고 있으니까 산 위에서 보고 있다가 기차가 막 달려오니까 기차를 멈췄대요. 그리고 멈췄다가 놔뒀다가 애들이 피하니까 기차를 다시 가게 했대요.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일이 많아요. 도깨비를 다스리고 그런 얘기들이. 근데 제트기하고 탱크하고 이 사이에 도깨비도 다 죽고 없어지고 그러고 산신령도 없어지고 그러고 산신령 없잖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있었어요. 도깨비도 있었고 그 얘기를 썼어요. 그렇군요. 지금 잠깐의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지만, 와, 이거는 그 어릴 시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피소드를 들었던 그 시절의 순수함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야 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다 기억을 지금까지 다 하고 계시고 또 동화로 풀어내시거든요. 아니 그건 써야 한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 없어져 버린 과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저서 이야기를 오늘 교수님과 나눠봤는데 가장 좀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시는 게 동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간문, 소설 같은 전기, 동화까지 선생님의 저서는 내용도 다양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음은 라종일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최근 저서인 물과 피, 정치의 이해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